미국이 5대5를 꺼낸 건 호의가 아니라 독점 유지에 실패했다는 자백이다. 해외 헤드라인이 흔들린 이유는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다. 해결로 시장의 심장부, 우라늄 농축권과 그 공급망, 설계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방향이 더 노골적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우라늄 농축을 5대5로 동업하자고 제안했다는 발언이 공개되는 순간 국제 방산업계와 핵정책 라인은 즉시 서로 연락을 돌렸다. 한국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계산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이 분야는 원래부터 폐쇄적이며 진입 장벽이 정책이 아니라 체계다. 특히 농축과 제철이는 미국과 일부 서방이 구조적으로 통제해왔고 아시아에서 예외로 취급받은 건 일본뿐이었다. 문제는 일본의 예외가 권력이 아니라 관리의 굴레였다는 점이다. 일본은 농축 제철이 권한을 부분적으로 인정받아 운영해왔고 연간 농축 처리 능력이 약 1000톤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고속 증식 개발과 플루토늄 관리 문제로 수십 년 동안 협상을 끌어왔다. 즉, 일본은 권한을 가졌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통제된 허가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일본의 최대 약점은 기술 한두 개가 아니라 허가가 곧 목줄인 구조다. 이 구조에서 한국이 우라늄 공급망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시장 판도는 흔들린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재편된다. 공급망은 생산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이 농축을 원한다가 아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가 핵심이다. 이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자. 미국은 전 세계 전농축 우라늄 시장 점유율이 약 27%로 제시된다. 게다가 핵 잠수함용 구농축 연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소수 국가로 분류된다. 이런 나라가 굳이 5대5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외교 수사로 끝낼 수 있는 표현을 굳이 사업 구조의 언어로 꺼냈다는 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공급망을 공동 설계해야 하는 현실적 강박이 있다는 뜻이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은 지금 혼자서 체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 반면 한국의 출발점은 더 잔인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현재 전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국가별 의존도 데이터가 제시된다. 러시아 30%, 미국, 캐나다, 유럽을 합치면 약 60% 수준.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수입 구조가 아니다. 누가 버튼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다. 한국 원전 24기 운영에 필요한 연간 5,000톤 규모의 연료 수요가 있고 이 규모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즉, 한국은 원전 운용 능력과 산업 역량을 갖고도 연료의 마지막 열쇠를 쥐지 못한 채 전략적 위험을 떠안아왔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이 이번 제안을 공급망 공동 설계라고 부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 표현은 외교의 미사여구가 아니라 생존의 설계도다. 농축 능력 격차는 더 노골적이다. 미국의 민간 농축 용량은 연간 1천만 SWU 수준으로 제시되고 군사용 농축은 별도 시설에서 추가 운영되며 타우탑은 비공개로 묶여있지만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라는 뉘앙스가 붙는다. 일본의 민간 농축 능력은 7만 SWU 내외로 미국 대비 1%도 되지 않는다. 한국은 법적으로 농축 자체가 금지돼 SWU 기록 자체가 없다. 이 0은 무능이 아니라 족쇄다. 그리고 그 족쇄를 미국이 동업이라는 형태로 풀어주겠다고 제안했다면 그건 한국을 도와주려는 정책, 선물이라기보다 미국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공백을 한국의 산업체계로 메우려는 계산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기술적 위험은 미국이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과 속도는 한국이 담당하는 구조. 이 조합은 미국이 한국을 선택하는 순간에만 성립한다. 이 지점에서 유럽 에너지 전문지 분석이 끼어든다. 한국이 세계 원전 건설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해외 발주국들이 한국산 원전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서술. 핵심은 선호가 아니라 성과 지표다. 한국산 원전의 평균 공기 단축률이 약 20% 이상. 총 공사비 절감 효과가 국제 평균 대비 15% 높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이 지표는 설계가 아니라 부품 국산화율과 생산 품질, 관리 능력까지 포함한 결과라고 붙는다. 여기서 서구 전문가들이 긴장한다는 문장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의 강점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 완성도다. 그리고 공급망은 현장 완성도에 굴복한다. 말이 아니라 납기와 품질이 공급망의 언어다. 일본은 이 프레임에서 더 불리해진다. 일본은 이미 부분적 권한을 인정받았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그 명분은 오히려 발목이다. 수십 년 협상,
플루토늄 관리, 고속 증식의 정치적 부담. 결국 일본은 권한을 가졌다가 아니라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통제당한다로 기결된다. 반면 한국은 농축 자체가 금지됐던 구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 번 구조가 바뀌면 상승폭이 더 크다. 미국이 5대5를 던진 순간 일본의 우위는 과거의 허가로 축소되고 한국의 위치는 미래의 설계로 이동한다. 일본이 뛰어넘기 어려운 건 기술이 아니라 체계 변화 속도다. 체계는 한 번 재편되면 기존 보유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이 이 제안을 통해 무엇을 얻는지다. 한국이 농축시설을 운영할 경우 미국 연료 사용국 30개국에 대한 추가 공급을 공동으로 맡을 수 있다는 구조가 등장한다. 이건 단순한 공동 생산이 아니다. 공급망 주도권을 공동으로 재편하는 형태라고 표현된다. 즉 미국은 한국을 끌어올려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을 통해 자신의 공급망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그 연장이 왜 필요한지는 앞의 숫자들이 이미 말해준다. 한국은 연료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다. 그런데도 미국이 5대5를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연료 소비자로만 남겨두면 앞으로의 공급망 경쟁에서 자신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에 가깝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 이벤트다. 한국은 오랫동안 제조, 건설, 운영 능력을 쌓아왔고 데이터가 해외 매체의 지표로 이미 검증됐다는 서술이 붙는다. 공기 20% 단축, 비용 15% 추가 절감, 그리고 연간 5,000톤 규모의 연료 수요가 노출되는 순간 한국의 약점도 동시에 드러난다. 미국은 그 약점을 동업으로 봉합하려 한다. 하지만 봉합은 곧 결합이다. 결합은 곧 공동설계, 공동설계는 곧 권력 분점이다. 미국이 분점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의 일방 통제 모델이 이미 균열을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 단순하다. 연료의 마지막 열쇠를 잡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하에 원전을 돌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승인 체계를 설계하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불편한 현실이 주변국의 계산표를 찢어놓기 시작한다. 0SWU에서 5대5 공동 설계로의 도약은 허용이 아니라 구조 전환의 신호다. 한국은 법적으로 농축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SWU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0은 기술 부재가 아니라 제도적 봉쇄였다. 반면 미국의 민간 농축 용량은 연간 약 1천만 SWU 수준으로 제시되고 군사용 농축은 별도 시설에서 추가 운영되며 총합은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로 분류된다. 일본은 7만 SWU 내 미국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구도에서 한국은 단순히 후발주자가 아니라 출발선조차 없던 국가였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5대5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는 점진적 허용이 아니라 공동 설계 참여에 가깝다. 미국이 기존의 수직적 통제 모델을 유지했다면 한국에 필요한 것은 일부 물량 배분이었지 구조 참여가 아니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수치는 연간 5,000톤이다. 한국은 원전 24기를 운영하며 매년 5,000톤 이상의 우라늄을 필요로 한다는 데이터가 제시된다. 동시에 국가별 의존도는 러시아 30%, 미국, 캐나다, 유럽을 합쳐 약 60% 수준. 이 구조는 외교 변수 하나에 전력 운영 리스크가 직결된다는 뜻이다. 특히 러시아 비중 30%라는 숫자는 단순한 공급선이 아니라 전략 변수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정치화될 경우 한국은 연료 조달의 가격이 아니라 접근권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농축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제거 문제다. 미국 전문가들이 이번 제안을 공급망 공동 설계라고 부른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공급망은 물량이 아니라 지배 구조다. 지금까지 한국은 연료 소비자였고 공급망의 마지막 단추는 외부에 있었다. 하지만 농축 참여가 허용되는 순간 한국은 연료 가공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는 단순 생산이 아니다. 어느 국가에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어떤 주기로 공급할지 설계하는 자리다. 미국 연료 사용국이 약 30개국으로 언급되는 구조에서 한국이 공동 공급을 맡게 되면 이는 곧 글로벌 원전, 연료 지형에 한국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소비자에서 설계자로 이동하는 구조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의 대비는 더 선명해진다. 일본은 연간 1,000톤 수준의 농축 재처리 능력을 운영하며 부분적 권한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그 권한은 미국과의 장기 협상 틀 안에서 유지돼 왔고 플루토늄 관리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외교적 부담을 짊어져 왔다. 일본은 권한 보유국이지만 동시에
상시 관리 대상이었다. 반면 한국은 농축 자체가 금지됐던 나라다. 금지 상태에서 곧바로 동업 구조로 진입하는 건 기존 관리 모델을 통째로 건너뛰는 셈이다. 일본이 과거의 허가 체계에 묶여 있다면 한국은 새로운 체계 설계에 들어가는 위치로 이동한다. 더 냉정하게 보자. 미국은 왜 지금 이 제안을 던졌는가? 미국의 전 세계 전농축 우라늄 시장 점유율은 약 27%로 제시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농축 점유율이 4% 수준이라는 분석도 언급된다. 러시아 40%, 유럽 30%, 중국이 급상승 중이라는 구도다. 이 수치가 사실상 의미하는 건 미국이 더 이상 연료, 공급망을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는 현실이다. 27%라는 숫자는 역사적 위상이고 4%라는 숫자는 현재의 취약성이다. 미국은 군사용 고농축 연료는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 원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후보군은 제한적이다. 제조, 조선, 자동화, 원전 건설까지 통합된 산업, 생태계를 가진 국가는 몇 안 된다. 한국은 이미 원전 건설에서 평균 공기 20% 단축, 총 공사비 15% 절감이라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 설계 역량이 아니라 부품 국산화율과 품질, 관리 체계가 결합된 결과로 설명된다. 공정 자동화율 70% 이상, 품질 자동검사 비율 80% 수준이라는 구조는 인건비 구조와 결합될 경우 단가를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해외 분석으로 이어진다. 농축까지 포함될 경우 미국이 관리하던 연료 단가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기술적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생산 효율과 속도를 한국에 위임하는 형태로 균형을 잡으려 한다. 이 모델은 일방적 승인 모델이 아니다. 공동 분업 모델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신뢰도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규정하는 비확산 범주는 고농축과 플루토늄 분리 공정에 집중된다. 한국은 20% 이하 국제 기준을 따르는 설계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과 연료 사이클 기술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선을 지키는 한 농축 참여는 비확산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건 한국의 정책 일관성과 통제, 체계를 신뢰했다는 의미다. 즉, 기술 능력만이 아니라 관리 능력이 검증됐다는 뜻이다. 여기서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난 한국은 연간 5,000톤을 소비하면서도 농축 능력이 0이었다. 일본은 7만 SW를 갖고도 미국 대비 1%에 불과하다. 미국은 1천만 SW를 보유하면서도 민간 점유율이 4%로 떨어진다. 이 삼각구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쪽은 어디인가? 기초산업 밀집도, 자동화, 납기 단축 능력까지 결합된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대체자로 읽히기 시작한다. 미국이 5대5라는 구조를 꺼내든 건 한국이 잠재적 경쟁자가 되기 전에 동맹적 공동 설계자로 묶어두려는 계산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2단계에서 핵심은 권한의 상징이 아니다. 공급망 설계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은 연료를 구매해 원전을 돌리는 국가였다. 그러나 농축 참여가 현실화되는 순간 한국은 누가 연료를 공급받을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지, 공급 안정성이 어떻게 설계될지를 논의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수입 구조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 자율성의 좌표를 이동시키는 사건이다. 러시아 30%라는 숫자가 리스크로 읽히던 구조가 자체 농축을 확보하는 순간 협상 카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매년 750톤을 묻어두는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 한국 원전 26기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는 연간 750에서 803톤, 어떤 해에는 820톤까지 올라간다는 수치가 제시된다. 이 숫자는 단순한 폐기물 통계가 아니다. 그 안에 94%에서 96%가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매년 약 760톤 규모의 전략 자산이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되고 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일 뿐 연료 주기를 통제하는 국가는 아니다. 재처리가 허용될 경우 추출 가능한 플루토늄은 8.1에서 10.4톤으로 제시된다. 여기에 재생연료로 환산하면 110에서 147톤 규모가 나온다. 이 연료는 원전 한기를 24개월에서 33개월, 거의 2년 반 가까이 돌릴 수 있는 에너지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에너지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는 순간
같은 물질이 전략자원 창고로 재분류된다. 기술은 변하지 않지만 권한이 바뀌면 자산의 성격이 뒤집힌 이 지점에서 일본과의 비교는 피할 수 없다. 일본은 로카쇼 시설을 통해 연간 약 800톤 수준의 재처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플루토늄 보유량은 45톤 이상으로 언급된다. 이 보유량은 미국과의 협상력과 직결되어 왔다. 일본은 재처리 능력을 통해 최소한 연료 선택권을 확보했다. 반면 한국은 0톤이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구조 격차다. 그리고 이번 논의가 그 격차를 처음으로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이 본질이다. 재처리는 환경 정책이 아니라 주기 통제권 문제다.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750톤 이상 중 94%부터 96%까지가 재활용 가능하다는 수치는 연료 자립의 잠재력을 이미 내부에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다. 외부에서 5,000톤을 수입하면서 내부에서 700톤을 묻는 구조는 전략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러시아 30% 의존 구조가 위험으로 지적되는 동시에 내부 자원을 묻어두는 선택은 이중적 취약성이다. 재처리 권한이 확보되는 순간 이 모순이 해소되기 시작한다. 특히 해군 전력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재처리의 의미는 더 선명해진다. 한국형 70메가와트급 모듈 한 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연료량은 약 0.48톤에서 0.73톤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 연료는 한 번 장전하면 25년에서 32년 동안 교체가 필요 없다. 일반적인 구농축 연료 기반 잠수함이 10년 전후에 대규모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은 출력 대신 주기를 선택했다. 구농축 90% 대신 20% 이하 국제 기준을 따르면서도 운용 기간을 늘리는 설계 철학을 채택했다는 분석이 붙는다. 이 차이는 단순 기술 차이가 아니라 개념 차이다. 디젤 잠수함이 3주마다 부상해야 하는 구조라면 핵추진은 한 번 숨쉬고 수십 년을 자망한다는 대비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 전환의 조건은 연료 접근권이다.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핵연료의 추출과 공급이 외부 승인에 묶인다. 반대로 재처리 권한이 확보되면 핵심 연료를 외국 승인 없이 추출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다. 이는 단지 연료 자금 문제가 아니라 작전 자율성의 문제다. 남중국해, 인도양 등 장거리 작전이 하나의 연료 주기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서술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적 효과도 단순 비용 절감으로 축소할 수 없다. 향후 육척 체계를 구축할 경우 해외 의존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1조 1천억에서 1조 5천억 규모를 절감할 수 있다는 수치가 제시된다. 이 절감은 회계상의 이익이 아니라 전투력 전환 자원이다. 수입 비용이 전력 증강 자금으로 전환된다면 해군 플랫폼의 질적 성격이 바뀐다. 지킬 힘에서 움직일 힘으로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작전 반경 데이터는 이를 정량화한다. 현재 현실적 작전 범위 1600km, 연료주기 독립이 확보되면 4000km 이상, 반지름이 2.5배 늘어나면 면적은 제곱비례로 약 80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5천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순 2배가 아니라 체급 변화다. 이는 함정 한 척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해군의 작전, 철학을 바꾸는 수치다. 재처리 권한은 이 반경 확장의 전제 조건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변화는 연쇄적이다. 국내 고강도 단조품 생산 가능량 2만에서 3만 톤, 연간 전체 단조 생산량 12만 톤이라는 수치가 제시된다. 재처리가 허용되는 순간 이 중 상당 부분이 연료 주기, 부품 생산에 투입될 수 있다. 조선 자동화, 플랜트, 방산, 고온 소재 산업이 결합되면 한국은 단일 공장형 국가로 전환된다는 표현이 나온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5번째 완성형 체계 국가로 거론되는 이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처리가 기술 하나를 추가하는 사건이 아니라 네 번째 고리를 연결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제조, 공급, 운용은 이미 갖고 있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남은 것은 연료 통제권. 이 마지막 고리가 연결되면 전략무기 체계의 완전 통제 조건이 충족된다. 일본은 800톤 재처리 능력을 갖고도 통합 생태계가 분절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조선, 원전, 기계, 방산이 맞물린 통합 구조를 20년간 구축해왔다. 이 통합 구조에 연료 주기가 결합되는 순간 경쟁, 구도는 기술이 아니라 체계 완성도로 이동한다. 결국 매년 750톤을 묻는 구조는 더 이상 환경, 관리,
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략적 유휴자산이다. 재처리 권한 확보는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자산인식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 30% 의존 구조, 5,000톤 수입 구조, 그리고 0톤 재처리 금지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계산은 다시 쓰일 수밖에 없다. 90% 고농축이 상징이라면 20% 이하 장기주기는 체계다. 미국 핵잠수함은 평균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 연료를 사용하며 30년 이상 교체 없이 운용되는 장기 연료 모드를 채택한다는 구조가 제시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압도적이다. 고농축, 장주기, 교체 없는 운용. 그러나 이 설계는 비용과 관리 체계를 동반한다. 고농축은 비확산 통제의 중심에 놓이고 연료 관리와 보안, 국제적 감시 체계까지 포함한 부담을 전제로 한다. 즉 90%는 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외교적, 정치적, 관리 비용을 내장한 선택이다. 반면 한국이 계획 중인 원자로는 최대 농축도 20% 이하 국제 기준을 따르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출력은 낮추되 사용 기간을 늘리는 설계 철학. 70메가와트급 모듈 한 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연료량은 약 0.48톤에서 0.73톤. 그리고 이 연료는 한 번 장전하면 25년에서 32년 동안 교체가 필요 없다. 수치만 보면 미국식 30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농축도 차이는 구조적 의미를 갖는다. 20% 이하는 비확산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범주로 분류된다. 즉 한국식 모델은 국제 규범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장기 운용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차이는 기술적 열세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다. 고농축 연료 기반 설계는 단기적 전력 과시에는 유리하지만 국제 정치 환경이 요동칠 경우 통제 압박에 취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저농축 장기주기 모델은 속도와 은밀성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택한다. 한국은 출력을 낮추는 대신 사용기간을 늘린다는 문장으로 요약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 엔지니어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쟁 개념을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비용 구조에서도 격차가 드러난 한국이 이 방식으로 핵잠을 설계할 경우 미국식 고농축 연료 대비 설비 비용이 약 35%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단순 수치가 아니다. 고농축 기반 체계는 연료뿐 아니라 차폐, 안전, 보안, 설계까지 전체 구조를 무겁게 만든다. 반면 20% 이하 모델은 동일한 전략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은 설비 부담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용 절감은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함정 수량과 배치, 속도에 직결되는 변수다. 연료 교체 주기 또한 기존 디젤 잠 대비 20배 이상 길어진다는 효과가 언급된다. 디젤 잠수함이 3주마다 부상해야 하는 구조라면 핵 추진은 수십 년 단위 운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핵심은 수십 년이 아니라 단일 연료 주기 안에서 라는 표현이다. 연료 접근권이 외부 승인에 묶여 있다면 이 장점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이 확보될 경우 이 장기 주기는 완전한 자율성으로 전환된다. 기술 설계와 제도 설계가 맞물리는 지점이다. 유럽 군사 전문지가 한국이 KSS 3배치에서 10메가와트급 저농축 원자력 추진체 설계를 검토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한 대목은 이 설계가 공상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선체 설계 기술, 전기 추진 기반 구조, 3,700톤급 잠수함 건조 경험이 축적돼 있다는 데이터가 붙는다. 이는 핵잠 전환이 전혀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기존 플랫폼 위에 얹히는 확장이라는 의미다. 기반이 없는 도약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공정 데이터 위에서의 전환이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에 평균 84개월이 걸리고 공정 지연이 2.5년까지 발생한다는 수치와 비교하면 한국 장보고 3배치의 평균 60개월 제작 속도는 25% 이상 빠르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반 자동 설계 시스템이 더해질 경우 단축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농축이냐 저농축이냐의 논쟁을 넘어 실제 생산 속도와 공정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전력화 시점을 좌우한다. 기술의 상징성보다 산업의 완성도가 더 결정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연료 제조 공정 철학도 대비된다. 미국은 농축, 연료 합착, 공기 모듈화까지 분리된 주기형 생산 체계를 유지한다는 구조가 제시된다. 반면 한국은 원전 부품 공정에서 자동화율 70% 이상, 품질 관리 자동 검사 비율 80%를 확보한 상태로 묘사된다. 이 구조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구조와 결합돼 경우 단가를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해외 분석으로 이어진다. 즉 한국은 고농축의 상징 대신
전홍축 기반의 공정, 효율과 속도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일본과도 대비된다. 일본은 농축 제철이 권한을 보유했지만 조선, 단조, 잠수함, 자동화 산업이 분절돼 있다는 평가가 등장한다. 통합 생태계가 반면 한국은 조선, 원전, 기계, 방산이 맞물린 구조를 구축해왔다. 전홍축 장기주기 설계는 이 통합 구조 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고농축 모델은 강력하지만 산업 생태계의 분절 상태에서는 생산 병목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90%와 20%의 차이는 기술 수준의 우열이 아니다. 어떤 체계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은 고농축을 통해 전략적 독점과 상징성을 유지해왔다. 한국은 전홍축을 통해 국제 규범과 비용 구조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장기 운영을 확보하려 한다. 35% 설비 비용 절감, 25년부터 32년까지 무교체 주기, 60개월 건조 속도. 이 숫자들이 한 방향으로 수렴할 경우 상징이 아닌 체계가 주도권을 가져간다. 그리고 이 체계가 농축과 제철이 권한과 결합되는 순간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가 주변국의 계산을 흔들기 시작한다. 84개월과 60개월의 차이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체계 격차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의 평균 건조 기간은 84개월로 제시된다. 여기에 공정 지연이 2.5년까지 발생한다는 분석이 붙는다. 주요 부품 생산 지연율은 30% 수준까지 증가한 상황이라는 수치도 등장한다. 이 조합은 단순한 납기 지연이 아니다. 설계 부품 조립 검증이 하나의 리듬으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다. 핵잠수함은 고난도 기술의 집합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 체계의 산물이 체계가 흔들리면 일정이 무너진다. 반면 한국의 장부고 3배치, 이는 평균 60개월 원조라는 데이터가 제시된다. 미국 대비 25% 이상 빠른 속도다. 이 차이는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공정 구조의 문제다. 한국 잠수함 조립 공정에서 모듈 화율이 80% 이상이라는 수치, 용접 자동화 비중이 유럽 평균보다 12% 높다는 데이터가 함께 언급된다. 이는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리스크 분산 구조다. 모듈화는 병렬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자동화는 오차를 줄인다. 오차가 줄면 제작업이 줄고 제작업이 줄면 납기가 예측 가능해진다. 디지털 트윈 기반 자동 설계 시스템이 실제 건조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붙는 이유도 여기 있다. 설계 변경이 물리적 공정에 반영되기 전 가상 공간에서 검증이 완료된다. 미국이 설계와 생산을 분리된 체계로 운영하는 동안 한국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검증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하려는 방향을 취해왔다.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낮다는 의미다. 이 격차는 미국 내부의 문제와 연결된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생산 일정은 평균 2.5년 이상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부품 생산 지연율은 30%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기술 인력 부족, 공급망 분절, 생산 라인 노후화, 구조적 요인과 결합된 결과로 읽힌다. 미국은 고농축 연료를 독자 생산할 수 있는 소수 국가이지만 그 연료를 얹을 플랫폼을 제때 생산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우위는 이론에 머문다. 생산이 병목이 되면 기술은 잠재력에 그친다. 한국은 주요 조선소의 연간 잠수함 건조 가능량이 증가한 상태로 묘사된다. 자동화율은 70%를 넘는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 수치는 원전 부품 공정의 자동화율 70%, 품질, 자동검사 80%와 연결된다. 즉 한국은 조선 원전 기계 방산을 하나의 생산 생태계로 엮어왔다. 이 통합 구조는 단순 효율이 아니라 확장성을 의미한다. 생산 능력은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 가능해야 전략 자산이 된다. 미국 일부 안보 전문 매체가 한국의 조선 산업 밀집도와 인력 플랫폼을 강조하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산 지연 문제를 한국과의 협력으로 완화하려는 흐름이 있다고 전한 대목은 상징적이다. 미국이 기술을 이전받는 구도가 아니라 생산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다. 이는 위계의 이동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설계하고 동맹이 보조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미국이 일정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 한국의 생산, 역량을 계산해 넣는 단계다. 여기서 일본은 사실상 후보군에서 멀어진다. 일본은 농축 제철이 권한을 보유했지만 조선, 단조, 잠수함, 자동화 산업이 분절돼 있다는 평가가 붙는다. 통합 생태계가 없으면 대규모 플랫폼 생산에서 병목이 반복된다. 한국은 3,700톤급 잠수함 건조 경험, 80% 이상 모듈화, 60개월 평균 건조라는 데이터로
이미 실적을 축적했다. 일본은 권한은 있으나 속도가 없고 미국은 기술은 있으나 납기가 흔들린다. 이 틈에서 한국의 위치가 선명해진. 원조 속도는 단순 납기 경쟁이 아니다. 핵잠을 7년에서 8년 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외 분석은 이 속도 데이터를 전제로 한다. 84개월 체계에서 60개월 체계로 이동하면 동일 기간 또한 추가 플랫폼 확보가 가능하다. 전력화 속도는 곧 억지력의 실효성이다. 계획만 존재하는 전력과 실제로 배치되는 전력은 다른 문제다. 원료 문제와 결합될 경우 이 속도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농축과 제철이 권한이 확보되고 25년부터 32년까지 교체 없는 원료 주기와 60개월 건조 속도가 결합되면 한국은 설계부터 연료까지 생산부터 배치의 전 과정을 하나의 국가 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 미국은 고농축과 기술 독점으로 상징성을 유지해왔지만 생산 지형과 공급망 취약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일본은 부분 권한을 보유했으나 통합 산업 체계가 약하다. 한국은 아직 연료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생산 체계에서는 이미 상위권에 올라섰다. 결국 84개월과 60개월의 차이는 단순 숫자가 아니다. 체계가 얼마나 정렬돼 있는가의 차이다. 미국이 5대5 구조를 제안한 배경에는 단지 연료 문제가 아니라 이 생산 체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생산이 흔들리면 전략이 흔들린다. 한국의 속도는 단순 효율이 아니라 구조적 대체, 가능성을 의미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존 강대국들의 일정표가 더 이상 자의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1600km에서 4000km로의 확장은 항속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체급의 재정이다. 현재 한국 해군이 현실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약 1600km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는 디젤 잠수함의 연료 주기와 직결된 수치다. 3주마다 부상해야 하는 구조, 외부 연료 의존성, 그리고 지속작전의 한계. 이 조건에서 1600km는 물리적 거리이자 전략적 한계선이다. 그러나 연료주기 독립이 확보될 경우 반경은 4000km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계산이 등장한다. 단순히 2.5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작전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공식이 적용된다. 1600km 반경일 때 작전 면적은 약 804만 제곱킬로미터, 4000km로 확대되면 약 5026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넓어진다는 수치가 제시된다. 약 6배 이상 확대다. 이는 해군의 기동 범위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잠시 차단 억지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1600km 체계는 방어적 반경이다. 4000km 체계는 해양 영향권이다. 이 변화는 함정의 성능 개선이 아니라 해양 전략의 성격 전환이다. 이 반경 확장의 전제는 단 하나다. 연료주기 통제권이다. 농축과 제철이 권한이 외부 승인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핵추진 플랫폼을 확보하더라도 작전 자율성은 제한된다. 반대로 연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25년에서 32년 교체 없는 장기 주기와 결합해 단일 연료 사이클 안에서 광역작전이 가능해진다. 남중국해, 주변 해역, 인도양까지 하나의 연료 주기로 운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상징이 아니라 계산이다. 여기서 70메가와트급 모듈의 의미가 다시 부각된다. 0.48톤에서 0.73톤 연료로 25년 이상 운영 가능하다는 구조는 장거리 작전의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고농축 90% 모델이 30년 무교체를 내세운다면 한국식 20% 이하 모델은 국제 기준을 지키면서도 장기 운영을 확보한다. 이는 단순 기술적 타협이 아니라 주범과 전략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비확산 체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전략 반경을 확장하는 구조다. 경제적 효과도 작전 반경과 직결된다. 향후 육척 체계를 구축할 경우 해외 의존 비용, 절감만으로 1조 1천억에서 1조 5천억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수치가 제시된다. 이 절감액은 단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장기 작전, 플랫폼 확대, 재원이다. 외부에 지불하던 연료 비용이 내부 전력 증강으로 전환된다면 해군의 구조는 방어 중심에서 원양 기동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 반경 확대는 주변국과의 힘의 계산을 직접 바꾼다. 1600km 체계에서는 한국 해군의 영향력이 한반도, 인접 해역에 제한된다. 그러나 4000km 체계는 동남아, 인도양 일부까지 포함하는 범위다. 작전 면적이 6배 이상 확대된다는 건 감시 대상과 대응 범위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다. 억지력은 거리의 함수다. 접근 가능한 범위가 넓어질수록 상대의 계산은 복잡해진다. 여기서 일본은 다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일본은 제처리 능력 800톤,
플루토늄 45톤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언급되지만 조선, 잠수함, 자동화 산업이 분절돼 있다는 평가가 붙는다. 연료 주기와 플랫폼 생산이 통합되지 않으면 반경 확대는 이론에 머문다. 한국은 60개월 건조, 80% 모듈화, 70% 자동화라는 데이터와 연료 주기 설계가 결합된다. 반경 확장은 설계와 생산이 동시에 뒷받침될 때만 현실이 된다. 미국 역시 반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고 고농축 기반 장기 운용 능력을 갖고 있지만 84개월, 평균 건조와 2.5년 지연이라는 병목이 존재한다. 생산 속도가 느리면 반경이 넓어도 플랫폼 수가 제한된다. 한국은 60개월 체계와 장기 연료 주기를 결합해 플랫폼 확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경과 수량이 동시에 확장될 경우 해양 전략의 체급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작전 면적 804만 제곱킬로미터와 5206만 제곱킬로미터의 차이는 단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이는 해양 통제 능력의 차이다. 한국이 연료주기 독립을 확보하는 순간 해군은 지킬 힘에서 도달할 힘으로 이동한다. 이 이동은 외교적 선언이 아니라 수치적 전환이다. 1600km가 전술적 범위였다면 4000km는 전략적 범위다. 결국 반경은 연료에서 시작해 산업구조로 이어진다. 농축령에서 동업구조로, 제철이 영톤에서 전략자산, 전환으로 60개월 건조 속도와 결합될 때 4000km 반경은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현실이 된다. 이 구조가 완성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연안, 방어국으로 분류되기 어렵고 주변국의 해양 계산표는 기존 전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54개월은 기록이 아니라 압박이다. APR 1400의 평균 건설 기간 54개월. 이 숫자는 단순한 시공 속도가 아닌 프랑스 120개월, 핀란드 170개월, 일본 144개월 이상이라는 데이터와 나란히 놓이는 순간 한국은 빠른 국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른 국가로 분류된다. 절반 이하의 기간, 납기 단축 14개월, 건설비 8%부터 12%까지 절감. 이 수치들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의 언어다. 원전 수출 시장에서 시간은 곧 금융 비용이다. 120개월과 54개월의 차이는 이자 비용, 인플레이션 리스크, 정책 변경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한 리스크 구조의 차이다. 한국은 평균 공기 20% 단축, 총 공사비 국제 평균 대비 15% 절감이라는 데이터로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다. 바라카 이후 해외 발주국들이 한국산 원전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은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력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연료 패키지, 유지관리, 재처리 서비스가 결합되는 순간 가치 구조는 급격히 달라진다. 유지관리 패키지 매출이 2.6배에서 3.1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수치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 건설 수익이 아니라 장기 계약 기반의 반복 수익 구조다. 건설 54개월은 시작에 불과하다. 연료 공급, 정비, 재처리까지 포함한 풀 패키지 구조는 20에서 30년 단위의 현금 흐름을 고정한 전체 시장 규모 7조에서 14조 원까지 확보 가능하다는 분석은 단지 수출 규모가 아니다. 국가 단위 전략 시장을 장악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원전 수출은 플랜트 공급이었다. 연료와 재처리까지 포함되면 체계 공급이 된다. 체계 공급 국가는 제한적이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 구조에 한국이 진입하는 순간 기존 4강 체제는 5강 체제로 재편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상황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 미국은 핵연료 공급망의 27%가 붕괴된 상태라는 평가가 제시된다. 농축 점유율은 4%, 러시아 40%, 유럽 30%, 중국이 상승 중이라는 구조. 이는 미국이 더 이상 민간 연료 시장에서 단독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한국과 5대5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이 공급망 취약성이 놓여 있다. 한국의 54개월 체계와 연료 패키지가 결합될 경우 미국은 생산과 공급의 공백을 한국을 통해 메울 수 있다. 프랑스와의 비교는 더 명확하다. 120개월 체계는 기술력과 별개로 금융 리스크를 키운다. 핀란드 170개월은 프로젝트 자체를 정치적 부담으로 만든다. 일본 144개월 이상은 납기 예측성을 약화시킨다. 반면 한국은 54개월이라는 데이터로 예측 가능성을 판다. 예측 가능성은 금융시장에서 신뢰는 장기 계약으로 이어진다. 연료 주기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APR 1400은 단순 원자로가 아니라
플랫폼이 된다. 건설비 절감 8%부터 12%까지. 납기 14개월 단축, 유지, 관리 매출 2.6에서 3.1배 상승. 이 숫자들이 하나로 묶일 경우 한국은 단순히 저가, 경쟁은 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주기,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로 이동한다. 연료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상태와 자체 농축 재처리, 권한을 가진 상태는 계약 협상력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일본은 이 구도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농축 재처리 능력은 있지만 조선, 단조, 자동화 산업이 분절돼 있고 건설기간 경쟁력에서도 한국에 밀린다. 미국은 기술은 있으나 생산 지연과 공급망 취약성을 안고 있다. 프랑스는 장기 공기와 비용 초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중국은 급상승 중이지만 신뢰 문제와 주범 문제가 따라붙는다. 이 틈에서 한국은 빠르고 싸고 통합된 모델을 제시한다. 핵심은 통합이다. 제조, 건설, 유지, 연료, 재처리 4개를 하나로 묶는 국가만이 장기 계약을 지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제조와 건설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연료 통제권이 확보되는 순간 유지와 재처리까지 연결된다. 이 연결은 단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권력구조 변화다. 원전 수입국에서 연료와 유지까지 통제하는 공급국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54개월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다. 이는 기존 강대국들에게 일정 압박으로 작동한다. 납기가 2배 이상 긴 경쟁자는 금융구조에서 불리해진다. 연료 패키지가 결합되면 한국은 계약 초기부터 장기 수익을 고정한다. 시장은 속도와 통합을 선택한다. 그리고 속도와 통합이 동시에 가능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4강의 계산은 더 이상 과거의 전제 위에 서 있기 어렵다. 전략 무기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제조, 공급, 운용, 그리고 연료. 지금까지 한국은 3개를 갖고 있었다. 원자로 기술,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 그리고 실제 운용 체계. 부족했던 것은 연료 통제권이었다. 용축 0톤, 재처리 0톤. 이 0이 마지막 장벽이었다. 그런데 팩트시트에 특정 문구가 2분 직전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장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미국 상무장관이 문구 삭제를 요구했고 한미 정상이 공유한 큰 틀 합의까지 뒤집히는 긴장 상황이 있었다는. 서술은 단순 외교 갈등이 아니다. 연료 통제권이 얼마나 민감한 권력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고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장을 목표로 단호히 대응했다는 흐름이 제시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다. 최종 문구가 팩트시트에 실렸다. 이는 기술 협상 성공이 아니라 구조 협상에서의 균열이다. 미국이 끝내 문구를 넣어준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지금의 한국은 단순 동맹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라는 판단이 작동했다는 의미다. 연료 통제권은 단순히 자원 접근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전략 무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다. 제조가 있어도 공급망이 외부에 묶여 있으면 자율성은 제한된다. 운영 능력이 있어도 연료 승인에 의존하면 작전은 조건부가 된다. 재처리가 허용되는 순간 한국은 매년 750에서 803톤의 사용 후 해결료 중 94%부터 96%까지를 전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8.1에서 10.4톤의 플루토늄, 110에서 147톤 환산연료. 이 숫자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연료 자율성의 지표다. 일본은 연간 800톤 재처리 능력을 갖고 있고 플루토늄 45톤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 결과 미국과의 협상력도 막강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 단조, 잠수함, 자동화 산업이 분절돼 있다. 통합 생태계가 없. 반면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조선, 원전, 기계, 방산 산업을 맞물리게 구축해왔다. 60개월 잠수함 건조, 80% 모듈화, 70% 자동화, APR 1400 54개월. 제조 공급 운용의 세 축은 이미 정렬돼 있다. 여기에 연료가 더해지는 순간 네 번째 고리가 연결된다. 이 4가지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제한적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도 포함된다. 이 체계에 한국이 진입하면 기존 4개 체제는 5개 체제로 확대된다. 이는 기술 하나를 추가하는 사건이 아니다. 전략 구조의 계층이 하나 올라가는 사건이다. 연료를 통제하는 국가는 100년 단위 해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외부 승인 없이 연료 주기를 설계하고 작전 반경을
1600km에서 4000km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면적은 804만 제곱킬로미터에서 5026만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된다. 이 변화는 외교 문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는 서술은 상징이 아니다. 수동적 동맹에서 대체 불가능한 능동적 파트너로 이동했다는 분석은 생산 지연 2.5년, 부품 지연 30%라는 미국 내부 병목과 연결된다. 미국은 고농축과 기술 독점을 유지하지만 공급망 27%, 붕괴, 농축 점유율 4%라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러시아 40%, 유럽 30%, 중국 상승 중이라는 구조 속에서 미국은 단독 체제로는 버티기 어렵다. 한국은 연간 5,000톤을 소비하는 수요국이면서 동시에 54개월 건설, 60개월 잠수함 건조라는 생산 체계를 갖춘 국가다. 이 조합은 미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된다. 팩트시트는 그래서 단순 합의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한미 전략 구조의 방향 전환 신호다. 한국은 농축령에서 공동 설계로, 제철이 영톤에서 전략, 자산 전환으로 이동하는 초입에 서 있다. 일본이 수십 년간 협상으로 관리된 권한을 유지해 왔다면 한국은 통합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권한을 확장하려 한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체계 완성도다. 지금 한국은 원자로 기술, 연료주기 기술의 초입, 조선 잠수함 생산 체계, 그리고 국제적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한 국가로 묘사된다. 네 번째 고리가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설계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기존 강대국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위치가 아니라 판 자체를 재구성하는 위치로 이동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전환이 현실이 되면 주변국의 전략 계산은 기존의 전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